점심 드시고 주무실 시간에 김한기는 좀 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서 졸릴 거예요. 마음껏 주무세요. 근데 의자가 좀 불편해서 죄송합니다. 그 김한기가 이제 그 사랑했던 다랑아리예요. 김한기 컬렉션이에요. 김한기가 컬렉션했던 다랑아리고 이건 지금 보물로 수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이 가지고 부산에 어디 개인이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달 그림. 그래서 이제 저는 하여튼 이 수화 김한기의 이제 예술적 성과는 바로 이 조선적인 형태를 현대화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화 김한기를 한국적이다, 한국적인 색깔, 한국적인 이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조선적인 것이 더 정확해요. 한국적인 것보다. 그래서 사실은 1913년생이니까 일제강점기 침략 3년 뒤에 태어났지만 아빠는 누구야? 아빠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완전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아빠 밑에서 이제 조선을 터득한 거고, 그것도 이제 성 출신이죠. 성아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과 다랑아리를 이렇게 연결시킨 것은 제가 작년에 정년하게 됐는데 작년 기념으로 그런 전시를 하나 꾸몄었는데요. 그 전에 제가 2014년에 한국미사일 라이벌을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18세기부터 20세기로 해서 경제정선, 단원 김홍도, 수사 김정희, 다산 정약용, 청전 이상범, 도정 병관식, 그다음에 이중섭, 박수근 이렇게 해서 이제 5강 서로 이제 감성과 오성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8강의를 하고 5강 마지막 강의를 토론 중심의 강의인데 이렇게 8강의를 하고 8명을 비교해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결론이 뭐냐면 이 경제와 단원 시대를 완성한 다랑아리하고 그 다음에 박수근, 이중섭 후에 10년 뒤에 돌아가시는 김한기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김한기하고 다랑아리하고 이제 라이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 300년을 서울로 보면 우리 시대가 그런 재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술사적인 재단을. 최근에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잘 아시죠? 최근에 김한기 작품이 85억에 팔렸어요. 80억에 시작해서 85억까지 올라가는데 이 그림 빨간색 점화에 1972년 그림에 블루가 사이에 띄어있는 이 그림이 85억. 이게 우리 미술시장에서 최고가 품이 된 거죠. 미술시장에서 최고가품은 미술사적인 업적으로 최고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익숙해 있고 자본주의 사회가 이렇게 성숙된다는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죠? 아직은 성숙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그 시장이 이렇게 털을 잡고 있는 걸로 보면 어쨌든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85억에 그때 국내에서가 아니고 아쉽게 홍콩 경매에서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이제 팔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우리 백자 항아리가 96년에 20년 전에 크리스티 경매에서 100억에 팔린 게 하나 있었어요. 철화 백자, 철화 용문이 백자 항아리가 그때 100억에 팔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상이 맞았죠. 18세기 백자 항아리하고 김한기가 뭐야? 우리 미술사 전체를 통틀어서 라이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100억대를 하느냐. 96년에 이거는 크리스티에서 했으니까 국내 시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누가 먼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몰라요. 무슨 과예요? 네? 동양화. 동양화. 관계가 있어요? 누가 먼저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나왔던 국내에서는 김한기가 먼저예요. 그래서 그 김한기가 다랑아리가 앞으로 100억대를 할 건데, 그렇게 보면 이제 여러분한테 귀중한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죠? 김한기나 백자 다랑아리가 보면 무조건 뭐 해야 돼? 사놔야 돼. 엄청난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네, 정보는?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런 자리에서 강의를 하다가 그런 그렇게 이제 언뜻 하는 얘기가 다랑아리하고 김한기하고 이런 상태인데 우선은 다랑아리는 보기 만나기 어려워요. 시장에서 만나기가 엄청 어려워. 나오면 지금 무조건 40cm가 넘으면 한 4, 50억. 그 다음에 4, 5cm가 넘으면 무조건 국보가 되는데 그런 건 50억 더. 그래서 근데 김한기는 자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김한기는 무조건 사라. 보는 데서 사라. 그렇게 하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작년 겨울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저하고 학생들하고 한 10대 명이 있었는데 점심 사겠대요. 오전 강의였는데 아니 왜 모르는 할아버지가 점심 산다고 해서 일단 따라갔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사라고 해서 하나 찍어 샀대요. 그때 7, 8천만 원 정도의 이제 점화를 샀는데 그게 지금 10억대. 밥 사도 되죠? 이 더운 날씨에. 여기 UCLA 다니는 UCLA 가서 공부를 잘 해갖고 서양의 현대미술을 이렇게 잘 꿰뚫으면 그걸 토대로 원래 국내 시장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투자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큰 플레이터나 큰 딜러가 될 수 있어요. 보면 이 정도가 시장에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100억 넘을 것 같아요. 이건데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돼 있어서 시장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 그게 좀 아쉽죠. 정말 포도 지금 막 익어가는 지금 포도 여기 아래 포도밭 가보셨던가요? 포도밭이 많대요. 포도밭에 포도 송이를 마치 화선지에 먹으로 그린 것 같은 그보다 더 잘 그린 화원의 솜씨로 항아리에 백자 여백을 이렇게 남기고 어깨 위에 그림을 그린 최고의 그 한국미사 연손가락에 들 수 있는 그런 명품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기가 65억에 이제 작년 4월에 65억에 국내 시장에서 K옥션에서 팔린 사례죠. 점화 73년도에 흰 선이 있는 점화가 65억에 팔렸습니다. 아무튼 김한기는 그 고향이 신안, 안좌, 기좌라고 하는 섬이었어요. 기좌라는 섬을 작은 섬 하나하고 묶어서 김한기의 아빠하고 삼촌이 그걸 개발해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안좌도라는 섬이 되는데 그 안좌도라는 섬이 누구가요? 김한기 거예요. 정말 요즘 말로 금수저로 타고난 금수저. 그래서 늘 그 모양을 그리는. 그래서 이 모양 신안 앞바다는 어디에 있냐면 서해안에 있는데 서해안하고 남해안하고 섞어지는 부분이에요. 목포에서 바로 모포 앞바다예요.
목포에서 1시간쯤 배 타고 가면 되는데 요즘은 다리가 다 놓여있죠. 근데 그 서해안, 남해안, 특히 서해안은 바다가 어때요? 바닷물이 지저분해, 그죠? 뻘물이에요, 뻘물. 동해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며칠 뒤에 이제 문화일보라고 하는 데다가 글을 쓰는데 그 비교를 하려고. 유영국은 어디서 태어났어? 물집, 동해안의 그 파란 물에서 태어났고, 김한기는 뻘물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유영국의 그림이 맑고 청명한 이유는 뭐 그런 데도 있고, 김한기의 색깔들은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뻘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네, 중간색이 많아요. 중간색. 그래서 아마 그런 요소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원래 경제단원 뭐 이쪽이 전문이고 김한기하고 인연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문화재 유언할 때 김한기의 저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하는 건 조사를 이제 하면서 제가 김한기 그 보고서를 쓰면서 김한기 공부를 그때 했어요. 그때 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에는 김한기 강의가 제일 인기예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제 강의 요즘 강의 주제 주로 경제 단원, 풍속화, 금강산 이런 걸 주로 하다가 요새는 다 김한기만 해요. 그만큼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그 김한기의 이제 생각. 그러니까 그 안주와 섬이 김한기 섬이에요. 근데 김한기가 일벌레처럼 평소에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자기처럼 이제 이렇게 이지적인, 지적인 예술적 감성을 갖춘 인물이 섬에서 나왔는데 우리 조상이 어떻게 이 섬에 왔는지 그리고 나 같은 인재를 어떤 조상이 이 섬에 와서 나 같은 인재를 낳는지 그죠? 그런 얘기를 간혹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제가 기억나서 보고서 쓸 때 김한기의 족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김한기의 조상 족보를 제가 찾아줬죠. 아무튼 초기 1930년대 김한기가 일본 유학 가서 모더니즘, 추상미술이라고 하는 걸 처음 배우는데 추상미술을 함에도 이런 선과 집과 풍경의 모습은 김한기의 고향 풍경을 많이 닮았죠. 여기 지금 전시되어 있는 김한기 섬 스케치. 가도의 사람의 그 이미지죠. 그래서 이제 김한기 조카를, 살아있는 조카를 만나서 취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한기 집안을 제가 찾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김한기 집안이 중종 때 조광조 일파 아시죠? 중종 때 살인의 등장, 여기 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살인의 등장, 뭐죠? 살인파의 등장. 그래서 그 살인의 등장에 대해서 철퇴를 내린 게 이제 김효다원. 그때 이제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일 앞선 이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연속극으로도 보셨죠. 연속극으로 보셨는데, 바로 그 조광조 일파예요. 그래서 여기 일손, 기손, 이런 사람들이 삼형제가 모두 처형을 당한 김효사로에 연루된 사람들이고 그의 이제 그 후손들은 일단 해남으로 피했고 한 일파는 해남으로 피했고 한 일파는 이쪽 경상도 쪽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 해남으로 내려온 구세손의 후손 손자가 기자도 신안에 들어와서 털을 닦게 되는데 그게 이제 김한기의 하나, 둘, 셋, 넷, 5대조 할아버지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찾아서 그 황기미술관에 발표해도 별로 관심이 없고요. 김한기 조상이 뭐 어쨌든 거냐. 그래서 조선시대 화가 찾듯이 이쪽도 찾아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기는 이제 아버지가 부차전 부인하고 결혼을 해서 세 딸을 낳았고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딸을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기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에 변동님이라고 하는 새 여자를 만나서, 신지식인이죠. 새 여자를 만나서 재혼을 하게 되고 아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때 이제 이 김양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그 변동님이에요. 변동님인데 이 그림의 주인공하고 관련이 돼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구본웅이라는 화가예요. 구본웅은 약간 그 고추였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주의적인 그런 노던풍의 그림을 그린 화가로 유명한데, 그 구본웅이 자기 이모 딸을 처음에는 이 그림은 나 친구 초상인데, 이 구본웅의 제일 친한 친구가 시인 이상이에요. 이상은 다 아시죠? UCLA 시인 이상. 알죠? 우리나라 모던시, 모던시의 대표적인 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본웅이 중매를 해서 이상하고 살았는데, 이상이 일찍 죽죠. 30년대 세상을 꼭 동경에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기를 만나서 그 김한기 결혼을 했어요. 꼬셨는지 김한기가 꼬셨는지. 한국 현대 문화사에서 최고의 두 남자, 그죠? 최고의 시인과 최고의 화가를 둘 다 자기 손에 넣은 여자. 그 여자의 이미지. 잘 봐놓으세요. 이게 이상이죠. 이상은 그 시인으로 유명하지만 건축과를 다녔고, 화가 그림도 잘 그렸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림 같은 시를 남겼죠. 그다음에 이제 김한기의 이제 부인 예찬인데, 김한기는 전시를 보셨죠? 전시회도 보셨고, 김한기가 쓴 글을 보면 정말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제가 김한기의 그 문화재 지정 보고서를 쓰고 난 뒤로 김한기에 대해서 글쓰기가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김한기의 작가론이나 작품론을 써야 되는데 이 망할 화가가 너무 글을 잘 쓰니까 내가 김한기론을 써봐야 생색이 안 나. 생색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포기 상태인데 이제 그때까지 못 쓸 것 같기 때문에 그죠? 좀 약을. 그래서 김한기가 처음 일본 유학을 30년에 이제 가서 새로운, 그동안 이제 동경미술학교를 가지 않고 30년대의 젊은 화가, 젊은 미술학교 진학자들은 대체로 일본 대학이나 문화학원 혹은 그 새로운 사조, 그러니까 야수파, 입체파, 추상파, 초현실파 이런 그 신사조와 관련되는 그런 학교들을 이렇게 선호했어요. 그리고 그 가서도 그때 이제 1930년대니까 식민지가 이제 일본 제국주의 조선 식민지 지배가 아주 막 강화될 때 어떻게 보면 지식인들의 돌파구이기도 했어요. 하나는 사회주의가 돌파구였고 또 하나는 모더니즘이 돌파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한기는 사실은 사회주의하고 모더니즘을 다 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좌파 우파를 다 양손에 끼었으면 좋은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잘 모르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이제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또 나쁘게 보면 약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그 초기 입체파식 그림의 고향을 이제 염두에서 이 제목도 동갑생 노래할 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중에 아래 그림은 지금 전시되어 있죠. 조그만 소품으로 전시되어 있고, 바로 이러한 계단 같기도 하고, 그 계단에 그릇들이 놓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당시 전쟁과 관련된 위험, 요즘은 방사능 이런 기호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글로벌 항공 이런 이미지, 표시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화 속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반추상이죠. 추상화를 지향했지만 완전 추상은 아니고 동시에 이제 이런 비약적인 추상화를 시도하기도 했고 이런 음악적인 리듬을 이미지화해서 추상화를 제작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1930년대 신진 청년 화가들이 당시 유럽에서 불어온 새로운 모더니즘을 추구한 그런 양상을 보여줍니다. 김한기 외에도 유영국, 그 다음에 이중섭, 이런 사람, 장욱진, 이런 사람들이 이제 1세대입니다. 그들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는 게 해방 후에 이제 45년에서 48년, 해방 3년이라고도 하고, 45년에서 53년까지 해방 8년이라고 해요. 이 해방되고 나서 남북이 분단되고 6.25라고 하는 전쟁, 남북 간의 전쟁을 겪게 되죠. 그런 사이에 막 이합시다. 그러니까 남쪽 화가들이 북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북쪽 화가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기도 하고 이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이렇게 좌파, 우파 하여튼 이런 복잡한 시기를 거치면서 이들 가운데 이제 남쪽에 남아있던 김한기, 유영국, 이규상 이 세 사람과 여기 이제 다음에 이중섭, 장욱진 이런 화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데 1948년 첫 전시를 하는데 신사실파라고 하는 전시예요. 신사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을 사실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실 앞에 신자를 붙여서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리는 것이 옛날 사실이 되면 이제 우리는 신사실을 추구한다. 김한기가 만든 조어예요. 물론 당시에 이제 문학이나 음악이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이제 쓰는 용어이긴 해요. 신사실 이런 게. 근데 어쨌든 이제 김한기와 유영국, 이규상 이 세 사람이 우리나라 미술사에서 처음으로 추상화전을 한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좀 다르죠. 유영국하고 이규상의 그림은 회화 1, 2, 3, 4, 10 열정을 출품했고 이규상은 작품 1, 2, 3, 10을 출품했고 근데 김한기만은 꽃가게, 여름, 실과장수, 가을, 산, 초봄, 달밤, 달과나무, 목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있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제목 자체가 다 뭐야? 시 같아, 시. 그래서 이 김한기만 어떤 구체적인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고 나머지는 좀 더 추상화된 경향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붙이는 이름이 구성, 컴포지션, 회화 1, 2, 3, 워크 1, 2, 3, 제목 없는 거, 타이틀 이런 이름을 이제 붙여서 신사실파 전시회예요. 자 이때 엄청 가난했죠. 도록을 만들지 못해갖고 프린트로 해서 그죠? 프린트로 해서 이렇게 팜플렛을 만든 거예요. 작품을 하나도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저때 걸린 그림이 뭔지 알 수 있어 없어. 환장해요, 그죠? 알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때 이제 그때 김한기의 그림 1949년 그림인데요. 바로 신사실파 1, 2, 3회에 2회, 3회에는 출품했을 그림이죠. 다랑아리와 산 그리고 장미를 엮어서 이렇게 형상을 단순화하고 생면화해서 이 추상적인 화면을 구축하고 대신 거기에 이제 항아리라든지 달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부여한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유영국은 이제 산들 바다 해 요런 유영국의 그 추상화된 산의 이미지를 내가 이 울진을 샅샅이 뒤지니까 비슷한 풍경이 있어요. 추상화된 유영국의 산과 닮은 울진의 산, 그걸 이틀 동안, 재작년에도 한번 겨울에 뒤졌었는데 이번에 어제 가서 다 뒤져봤는데, 아무튼 유영국의 색깔은 김한기하고 좀 더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도 대비가 돼요. 김한기는 조국을 떠났고, 그죠? 조국을 추억했고, 유영국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죠? 떠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동해안의 최고 부자가 유영국 아빠였어요. 유영국 아빠하고 할아버지가 동해안을 끼고 있는 최고 부자였어요. 그다음에 서해안을 끼고 있는 최고 부자가 누구였어요? 김한기였어요. 그러니까 동해 부자하고 서해 부자가 붙은 거예요. 근데 그림값은 지금 서해가 10배 높아요. 유영국이 1억, 2억, 콧억대 인데 비해서 김한기는 지금 10억대, 100억대로 가고 있죠. 차이가 있긴 있는데 역전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규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사람보다 사실은 이규상이라는 사람이 더 추상적인 경향을 띠고 있었어요. 근데 유영국의 증언에 의하면 출신이 못돼갖고 아주 술 먹고 개 같았대요. 근본이 안 돼 있는 놈 이렇게 이제 이규상이라고. 근데 그림이 나오는 건 없어요. 술 먹고 개지랄만 했지 그림에다가 집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추상화라고 하는 개념에 맞는 작업은 이규상이 했어요. 좀 아까운 사람이에요. 김한기가 개 같은 인간인데 그거를 알아보고 함께 한 거야. 김한기의 눈은 이중섭을 볼 수 있었어요. 이중섭이 뭐 아무도 안 보지 않을 때 중섭이 형은 정말 대단하다고, 정말 한 대가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엄청난 걸 갖고 있다. 그렇게 사실 김한기가 표현한 것이 이중섭을 살린 거예요. 지기도 하고요. 김한기가 이제 좌파와 함께 했던 사람 중에 이제 김용준, 성북동에 있는 김용준 집에 김한기가 이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김용준이 이제 해방 직후에 서울대 교수를 할 때 김한기를 서울대 교수로 초빙을 했고, 그때 이제 좌우 갈등 속에서 이제 김용준이 월북을 했고, 김한기도 그만두고, 그 다음에 홍대학의 미술과가 생겨서 홍대 교수를 받고 6.25 전쟁을 만나서 부산에 피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로 김용준이 그린 김한기 초상화. 김용준은 동경미술학교를 나왔어요. 동경미술학교 유학과가 얼마나 어려운 거였냐면 평균 5수였어요. 동경미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학생이 평균 5수예요. 그러니까 다 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속에서 재수해서 들어왔어요. 최고 천재예요. 근데 유학과를 갔는데 유학을 그만두고 수묵화로 돌아섰고 이론가예요. 이론가. 이 글을 잘 쓰면 글이 화가 되고 핀다. 근데 그래서 글을 잘 써서 김용준과 김한기가 친했는데, 여러분들 근원수필이라고 하는 그런 해방 직후의 수필집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김용준의 글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월북을 해서 북한의 미술사, 미술평론, 그다음에 이 수묵화의 발달을 촉진시킨 중요한 인물이죠. 그가 이제 도시산방이라고 하는 자기 성북동 집을 김한기한테 양도를 하고 월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기의 작품 세계는 크게 서울시대, 일제 후기에 귀국해서부터 56년까지 서울시대, 그 다음에 이제 파리시대, 그 다음 서울시대 돌아와서 서울시대를 거쳐서 63년에 상파울로 비엔날레를 거쳐서 이제 뉴욕 시대로 가요. 뉴욕으로 와서
10년, 딱 11년 작업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세상을 떠난 게 60이에요. 그러니까 김한기가 굉장히 유리했던 게 박수근, 이중섭이 40에 죽고 박수근이 50에 죽고 김한기는 60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나이에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김한기부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근현대 미술, 우리 방금 이후로 미술사의 흐름을 보면 작가다운 작가, 그 작품에 자기 인생을 다 쏟아낸 작가다운 작가는 김한기부터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섭이나 박수근 그림 좋긴 한데 그림 숫자가 너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피난 갈 때, 탄신 100주년 기념 전시 때 현대갤러리에서 이때 이제 김한기 그림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전문가하고 일반 대중들의 앙케이트 김한기 대표작을 꼽아라. 김한기 그림 중에 가장 감동적인 작품을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색지 이렇게 딱딱 붙이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걸 했는데 이게 1등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시대를 담은 그림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거죠. 우리가 6.25라고 하는 걸 8.15하고 6.25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역사 경험을 했는데 그 역사 경험을 한 삶이 예술 작품으로 표현한 화가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가 6.25를 예를 들어 6.25 30주년, 40주년, 50주년 했는데 6.25를 담은 그림 전시가 있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의 미술교육 속에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무나 안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예술의 순수주의만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김한기의 예술적 재능 혹은 기질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피난열차를 타고 부산에 내려갔던 기억을 담은 거죠. 피난열차. 그때 이제 콩나물 시루처럼 잔뜩 피난민을 실은 차가 빨간 땅 위에 파란 하늘. 6.25를 겪은 어떤 처절함은 보이지 않지만 그 시절의 그런 자기 삶을 소중하게 작품에 담았다. 이게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전부 1등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작은 소품인데 그 바람에 이 그림값이 어떻게 됐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그래. 이 그림은 100억 달러 하지 모르겠어요. 그런 김한기의 그 모습이 이제 백자 다랑아리 벗은 누구의 여인과 아마 해운대 해변가 노래사장의 그 어촌 여인들의 모습인데 여기에 이제 백자 다랑아리를 다 이렇게 들고 안고 이고 그리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현실의 리얼리티죠, 그죠? 해운대에 있었던 뭐야? 군부대 텐트죠. 이런 텐트를 빼놓지 않고 그린 그러면서 이제 시대감을 자기 그림에 담으려고 했던 김한기의 의도. 대체로 되게 이제 그동안 미술사가들의 평론가들이 그런 거 잘 믿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백자, 살결을 비유하고 싸늘한 사기인데 사람이 흙의 체온을 넣은 따사로운 기미로 둘러싼 목화나 숲속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서울 성북동에 올라오죠. 바로 김한기의 집 건너편에 시무장이 있어요. 시무는 소를 찾는다 이런 불교 용어죠. 시무장의 주인은 누구야? 만해 한명훈. 만해 한명훈의 그 절이 바로 김한기 집 맞은편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김한기의 그림 중에 부처님 그림이 상당히 있어요. 연꽃과 부처님 그림이. 그런데 이번에 저도 처음 보는데 이렇게 굴뚝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불도 깨진 거를 맞춰서 소묘한 이런 그림이 전시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강의하려고 어제 오후에 왔어요. 어제 잠시 보고 사진 PPT 어제 밤 새벽까지 새 자료를 이렇게 포함시켜서 이렇게 와서 시도를 했는데 이 컴퓨터가 1920년대에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산 컴퓨터하고 안 맞아갖고 애를 먹었어요. 그 건너편에 이제 근원 노시산방, 그러니까 오래된 홍시가 달리는 감이 달리는 그런 집에서 이제 수향산방, 수화 김한기, 김향아나도 둘이 사는 그 집으로 이제 근원이 스케치한 거죠. 그러니까 유교 그 집에 돌아와서 부부가 사는 그 공간으로서 이제 자기 집을 스케치한 거고요. 그걸 유화로 그리기도 했고, 바로 시무장 건너편에 사람 기와집, 이게 김한기의 집이에요. 김용준의 집이었고 김한기의 집이에요. 이거 성북구청에 사서 김한기 기념 공간을 하면 좋을 텐데 너무 비싸요. 너무 한 10년 전쯤에 이런 생각을 미리 해갖고 다 샀어야 되는데 그땐 값이 안 나와서, 그죠? 성북도 물론 값이 별로 안 나와서. 그래서 이제 이거 57년에 그 추상화된 이미지의 산, 지금 여기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이죠. 이 그림도 아마 최근에 새로 나온 그림이에요. 이런 스타일은 있었지만 이 유화는 새로 나온 그림인데 느낌이 좋은 소품입니다. 그때 이제 55년에 작가가 찍은 성북동 하실이 잔뜩 도자기들이 잔뜩 있죠. 저게 이제 김양한 여사 증언에 의하면 퇴근할 때면 양손에 항아리 하나씩 들고, 그리고 친구가 골동품가게였어요. 도상봉이라고 하는 화가가 골동품가게가 있어요. 도상봉은 이제 우리 인상파 화법에 정모라는 잘 그려서 도상봉이 아주 비싸죠. 아무튼 여기에 이제 달과 항아리와 매화와를 그리면서 항아리들이 잔뜩 있습니다. 아무튼 온 집안에 다 항아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필을 읽어보면 이렇게 좋은데 왜 사람들이 안 사는지 모르겠다. 왜 안 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걸 안 사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나는 살만하죠. 김한기는 부잣집에 이미 일제시대 1930년대부터 명동의 최고 인기쟁이. 왜냐면 이제 특히 문인들, 이제 박목월, 박부진 이런 문인들이 카페에 앉아서 술을 한 잔씩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주머니를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누굴 기다려? 김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으니까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온다 이거죠. 그래서 김한기의 물주, 명동의 물주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즐기던, 내가 좋아하던 항아리들이 그대로 모던한 스타일로 변환시켜낸 거죠. 이게 이제 조선적인 것을 현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전환시켜낸 김한기의 형태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 고유의 특질, 전통, 자연에서 찾고, 자연과 함유된 그런 자연한 형태와 빛감, 그리고 이제 무심,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것을 이 김한기의 생각은 그대로 제자들, 단색화라고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단색화 화가들, 김한기의 제자들이에요. 단색화 안 들어보셨어요? 단색화. 지금 뭐 박서보, 이유환, 윤영근, 정상화
그들이 이제 추구하는 게 다 무신이에요. 무신. 와, 무신. 그리고 김한기는 이제 서마이 출신으로 서마이로 그 지역, 그 신안 지역에서 살면서 농악을 다 익혔어요. 장고, 꽹과리, 특히 꽹과리를 잘 쳐서 술이 한 잔 되면 그 사람들 어울려 되는데 수혜라고 그러죠. 꽹과리를 너무 잘 때려가지고 흥을 돋우는데 최고였다고요. 그런 것들과 함께 백자를 타당했던 김한기의 백자 그림. 거기에 이제 둥근 형태감의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46년에 세상에 46년에 이조 항아리라는 이런 시를 써요. 자기 컬렉션이죠. 이조 항아리 지평선 위에 항아리 둥그렇게 앉아있다. 굽이 좁다 못해 둥실 떠있다.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 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 틀림없는 한 쌍이다. 또 닭이 알라듯이 사람 손에서 쏙 빠진 항아리다. 쏙 알라듯이 빠진 항아리지 의도적으로 만든 항아리가 아니다 이거죠. 이게 이제 달항아리가 갖는 매력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그냥 생각할 때 이런 김한기가 가장 좋아했던 최순우 물양수천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 썰을 썼고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을 했던 최순우하고 친했어요. 최순우 학예관 시절에 김한기하고 우리는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면 틀림없이 둘이 커밍아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친해서 사람들은 김한기가 다 최순우의 영향을 받았을 거다라고 추정하는데 안 그래요. 최순우가 달항아리 아름다움을 쓴 것은 1950년대예요. 1946년에 김한기가 먼저 달항아리 아름다움을 알아본 거예요. 그죠? 그거를 최순우가 뭐 한 거야? 정리한 거야. 미술사적인 글로 포장한 게 최순우예요. 그러니까 김한기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그리고 자기의 라이벌이 될 대상을 찍은 거예요. 그죠?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 가슴에서 응어리 져갖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해야지. 여기 동양화도 동양화 사람 좀 표현해 줄게요. 그죠? 그러면 안 돼, 하나. 달항아리의 매력은 우리가 달항아리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달처럼 사실 달은 아니에요, 그죠? 하얀 색깔과 세계 도자사에서 표면을 저렇게 하얗게 완벽하게 남겨놓은 항아리가 거의 드물어요. 가장 서양 미술사 전공자나 한국 미술사 전공자나 일본이든 중국이든 실제로 한국 미술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한국적인 이미지, 조선적인 이미지의 대표작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 대부분 다 달항아리를 꼽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자금 생기면 틀림없이 달항아리를 꼭 사놓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엔 김한기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참아야 돼요. 그림 팔아서 장난하네요. 조선시대 달항아리 전체 모음이에요. 전부 보물이에요. 아래 두 개만 빼고. 이건 너무 찌그러졌다고 보물을 안 뺐고, 이건 항아리가 좀 위축돼 있죠. 이걸 이제 19세기에 와서 달항아리가 시대상을 담는 거예요. 달항아리의 당당한 형태감이 홀쭉해진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상들은 고구마 항아리예요. 고구마 항아리. 그래서 고구마 항아리는 100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더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 항아리의 그 특징은 지금 이음에 있는 국보죠. 음식을 담았던 그 항아리에 음식이 밴 이 문양이 그대로 그림이에요, 그죠? 추상화야. 이게 이제 김한기가 먼저 물든 거죠. 이 달항아리를 만드는 방법은
아래를 만들고 말려서 위를 만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띠를 내는데 가마 안에서 한 15% 정도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 안에 흙을 마치 떡시루에 이 쇠솥에 떡시루에 붙이는 이 쌀가루처럼 안에다 붙이게 돼요. 안에다가 이 덩어리의 무게 때문에 좌우가 균형을 안 맞추고 살짝 일그러지는 거예요. 이 일그러짐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일그러지게 놔둔 건데 이건 가마 안에서 우연히 일그러진 거야. 그죠? 우연히 일그러졌는데 우리나라의 도공들이 천재인가 봐. 이 우연히 일그러진 형태를 어떻게 한 거야? 그 시대 형식으로 만든 거야. 순차. 굉장하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만 박수 받는 게 처음이네요.